모바일로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손도손 미술 얘기를 만들어 나갈 빨간장갑 정경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손도손 미술 얘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그 세계 명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도 아주 좋은 작품들, 그래서 시대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꼭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작품들을 골라서 편안하고 쉽게, 너무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손도손 미술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 생각을 하다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서양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에 뭐 특별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고흐 작품은 다 한 번씩 만나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바라기라든지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작품들은 달력이나 포스터, 카드, 엽서 등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흐에 관해서는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연구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요, 여러 편 제작이 되었었죠. 그리고 고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절대 떼놓을 수 있는 인물이 또 하나 있죠. 고흐의 동생 테오입니다. 고흐와 테오는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가 700통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글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출판사가 아니고요, 여러 출판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책방에 가보시면 쉽게 만나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고흐는요, 미술적인 관점에서만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고흐의 그 정신 상태, 여러분 그 미술 시간에 들으셨을 생각합니다. 정신병을 이렇게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정신 상태를 연구한 의사만 해도 150명이 넘고요. 또 고흐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개신교의 굉장한 엄격한 종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고흐의 그 작품 속에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가라는 걸 또 연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가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작품이기 때문에 그 고흐의 그 종교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해바라기만으로 글을 쓴 사람. 또 나중에 소개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고흐가 신발을 그렸거든요. 그 신발이 고흐 것이다, 고흐 것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흐라는 사람을 이렇게 조각조각 분해해서 연구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럼 세계적으로 많은 작가들인데 왜 유독 고흐에게 이런 많은 연구들이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요, 당연히 고흐 그림이 좋다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배경이나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고흐 작품을 보면 뭔가 가슴에 울림이 오는,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화가다라고 서슴없이 단언하는 평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품이 좋다. 그럼 둘째는 고흐의 삶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아마 드라마를 찍어도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27살 때 아주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해서 37살에 근총으로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정신병을 넘나들면서 정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서 유화가 900점이 넘고 또 드로잉 작품 같은 거 110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정말 슬프니? 네가 정말 슬프다면 고흐의 자상을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유행가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조용필의 킬로만자로의 표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거기에 보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아, 나보다 더 불쌍하게 살다간 고우라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했으면 이 먼 대한민국의 그 대중가요 속에 그 고우라는 인물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서 더 주목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우에 대한 기록은요, 너무너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우의 고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고우라면요, 그 뒷부분에 항상 동생 태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주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우가 죽고 6개월 후에 태호가 안타깝게 성병이 걸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자 그 태호의 부인, 고우 입장에서 보면 제수씨가 되나요? 요한나라는 그 제수씨가 이 작품을 하나 또 고우 작품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합니다. 지금 생각에는 당연히 보관을 했겠지 생각하지만요. 그때 입장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요. 고우는 절대 그 당시에 조명을 받지 못했던 작가분이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딱 한 점만 팔았던 작가거든요. 그 시대적 배경은 이제 우리가 또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또 한번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화가의 작품 900점, 1000점이 넘는 것을 10년 이상 자기 집에 보관한다. 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나가 정말 고우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로 그 작품을 10년 이상 보관을 해서 11년 후에 파리에서 전시를 하면서부터 이게 고우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작가보다도요, 고우는 동생 태호랑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이 작품을 그릴 때 내 감정이 어땠다, 어떤 환경이었다, 이런 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연구하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사실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한다 하는 것은 무리는 있지만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작품에 대한 감동이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고우 작가 작품 한번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우를 얘기할 때요, 여러분 어떤 작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해바라기도 있고 별이 빛나는 밤에도 있고 뭐 무수한 작품이 있지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고우가 자기의 귀를 잘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고우라고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귀가 잘린 자화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우리 귀가 잘린 자화상이죠.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번 얘기를 들으셨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 고흐는 고갱과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남부의 프랑스 남부의 아르라는 곳에 고흐가 공동체를 만들려고 꿈을 꿉니다. 우리 미술가끼리 모여서 같이 그림을 그리자 하고 이제 꿈을 꾸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아요. 그때 폴 고갱, 여러분 타히티에서 작업을 하셨던 작가분이죠. 고갱만이 그 아르라는 지방에 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고갱도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동생 태호가 그 당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그림 상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갱이 와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두 분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고갱은 예전에 그 회계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고 고흐는 사랑이 넘치는 어떤 이상적인 그 영혼을 가진 분이고 이래서 두 분이 자체가 맞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2달간 생활하면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 충돌이 일어난 게 1888년 그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두 분이 완전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흐가 이 칼을 들고 고갱을 위협해요. 위협을 하다 사실 다치기를 못하고 자신의 길을 자르는 자해를 하게 되죠. 고갱은 정말 우리말 혼비백산을 했겠죠. 당장 짐을 싸서 떠나버립니다. 고흐는 그 자른 길을
자신이 다니던 술집에 그 길을 갖다 줘요. 그곳에서도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태호한테, 동생 태호에게 얘기해서 태호가 오게 되는데, 본인이, 그 자신이 내가 정신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한 1년간 치료하고 난 뒤에 1889년 작품입니다. 태호에게 나 이제 많이 좋아졌어. 지금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져. 하고 편지와 함께 그렸던 그 당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면 코트나 이런 곳에 터치, 이제 고흐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고흐만의 터치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요 바로 전에 고흐가 처음 그림을 시작했던 1880년대의 그림과 초상화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흐가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후기 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사실 미술사에서 큰 하나의 뭐랄까요, 반란이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큰 물줄기의 변화가 됩니다. 그 이전의 그림은요,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초상화도 인물과 비슷하게, 같게, 아니면 풍경도 아름답고 정말 풍경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잘 그리는 것이 잘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인상주의부터 이것이 완전히 깨집니다. 빛의 흐름, 또 나의 느낌, 이런 것이 그 그림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면 이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반드시 반격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인상파의 그림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인상파주의까지 이렇게 불란서에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요, 유명한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저걸 가지고 그림이라고 하려면 차라리 길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벽에 붙여놓고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 작품을 폄하를 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지금 고흐의 초상화는요, 그 당시 초창기에 고흐가 그림을 배울 때 인상주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작품이고요. 뒤편에 기가 잘린 초상화는 이제 그 인상파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렸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고흐의 이제 초상화를 얘기할 때 보통 귀 잘린 초상화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한 40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초상화이기도 하고요. 고흐의 마지막 초상화라고 추정이 되는 작품입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흐의 마지막 초상화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고흐의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그린 1889년도 작품입니다. 제목이 수염이 없는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우선 이 작품은 고흐의 눈빛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작품이거든요. 사랑이 넘치고 이 자기의 이 모든 소통이 그림 외에는 이 세상과 연결이 되지 않는, 정말 어찌 보면 꽉 막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고흐의 아픔, 외로움, 고독이 이 눈빛에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요,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1998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조선일보에 이 작품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가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에요. 이 작품이 얼마에 판매가 되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하시죠. 여러분 상상 이상을 정말 뛰어넘는 금액으로 경매에 나왔었거든요. 그것이 900억 원이었어요. 이게 22년 전의 금액으로 900억 원. 지금으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근데 이런 돈의 그 가치를 떠나서 정말 이 작품을 여러분이 내가 정말 슬프다고 생각할 때 한번 조용히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게 생각을 갖게 하는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 고흐 초상 세 점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고흐의 작품뿐만 아니라 고흐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고흐의 인생 시간을 따라서 또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고흐의 초창기 작품 만나보도록 하고요. 봄날에 좋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